경제읽기 시간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이어 물류 비용까지 모두 치솟으면서 국내 물가가 올 상반기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이른바 박삼 물가와 교통 물가가 두드러지게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해 이제 연간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나타났는데 이게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거더라고요. 뭐 가격이 올라도 사실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우리 생활 물가들 있잖아요. 뭐 교통이나 이제 식재료, 뭐 이런 식품, 밥상 물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표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좀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이른바 물가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CPI라고 그러는 Consumer Price Index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조절을 하고 네. 아무튼 우리 중심 가격 지표로 이래 쓰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2.5% 올랐습니다. 사실 2.5% 오른 것만으로도 정부의 억제 목표인 2%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고 최근 10년간의 가장 높은 증가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뜯어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좀 충격적이고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물가는 2.5%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직접 먹고 사는데 특히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밥상 물가, 이 밥상 물가는 무려 5.9%나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CPI 물가 지수보다 2배 반 이상 올랐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저 교통비, 특히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름값이 올라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통비는 무려 6.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 가격이나 교통비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덜 사용하거나 또 누가 새로 공급을 해내기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이 밥상 물가의 수요 탄력성 또는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밥상 물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반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예. 겉으로 나타나는 2.5%보다 훨씬 더 물가 인플레의 상승에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2.5%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체감되는 물가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고 그거 자체도 큰데 예. 실제로 이제 물가 중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예 내가 저걸 안 사고 말지 이럴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명품이라든지 이것은 뭐 내후년에 사도 되고 또 문화비 지출은 당장에 안 해도 바로 내 목숨, 생존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비껴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쪽은 탄력성이 좀 높아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생계비 이런 쪽에서는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소비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런 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가 상승 원인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관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올랐다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유가나 원자재, 물류 비용이 오름세를 큰 폭으로 좀 나타냈는데 유가, 원자재 가격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지금 물가를 이렇게 올리는 가장 큰 복병, 물가 상승의 원흉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원자재 가격입니다. 예.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원자재들이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대비 한 달 새에 20% 올랐습니다. 예. 연간으로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오르게 되면 그것이 원유나 가스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생계비 또 많은 필수품에도 저 원유 가스들이 석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는 지금 더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상당히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상등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가는 그럼 왜 오르고 있나요? 혹시 뭐 감산 이슈 같은 게 있나요? 예,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또 폭격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요인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것을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좀 더 많이 생산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도 초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폭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감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크게 줄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수요가 늘었으니까 같이 생산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정학적 요인,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데다가 산유국들이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감산했던 것을 충분하게 정산하지 않고 한 달에 40만 배럴씩만 찔끔찔끔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의 횡포까지 지금 가미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 우리가 석탄이라든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예. 다른 어떤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요. 예. 또 탈원전을 한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결국 급한 대로 또 원유나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면에서 지금 원유 가격, 석탄 가격, 또 가스 가격이 아주 일체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경기 부진이 심할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 소득이 계속 제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이 내수 심리를 좀 위축시켜서 결국 소비도 더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경기 부진이 더 심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살짝 올라주는 것은 경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가가 5% 이 생계 물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자기가 6%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하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생계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 또 이 국민 소득의 GDP에서는 소비, 수출, 투자 이 삼박자가 합쳐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데 한쪽에 소비가 줄면 물건이 안 팔리게 되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나 소득 활동에도 차질을 빚는 이런 연쇄 악순환의 조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물가 상승이 상당히 우리 경제 전반에, 거시 경제 전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가 상황 정리해봤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20년 12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2,800선을 하회했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졌는데 투자 심리가 갑자기 이렇게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지금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요.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거기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립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발표하는데요. 그 결과라는 게 결국은 금리를 어느 정도 빨리 또 얼마만큼 많이 올릴 것이냐, 테이퍼링 속도를 얼마만큼 단축할 것이냐, 또 세 번째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는 통화량을 줄여버리는 것. 이 세 가지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가 쓸 수 있는 칼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 연준은 미국의 치솟는 물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긴축의 칼을 뽑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최근에 12월 달 연준 회의록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앞으로 연준이 대대적으로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발언이 의사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오늘 밤 내일 이렇게 열리는 예. 이 연준 FOMC에서 실제로 그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 나오지 않느냐.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좀 공포에 질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를 선택하기에는 망설이는 기조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결국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예. 그래 되면 그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은 배출받아와 있는 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더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돈이 있어도 좀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 주가 하락은 또 공포 분위기를 연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목요일 날 아침에 연준이 예. FOMC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거기서 예상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주가를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동안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는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는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는 FOMC의 결정사안 이 대목에 지금 좌우되고 있는 아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목요일 아침에 나올 강한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강한 메시지,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뭐 계속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무게가 실려왔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올릴까요? 현재 지금 물가를 안정시켜서 미국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위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더 오르니까 예.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하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한 5번 정도 올릴 것이다. 5번 정도 올리게 되면 0.25씩 5번 정도 되면 1.25 정도 올라갑니다. 예. 그럼에도 1.25가 올라도 지금 미국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려도 우리보다는 싸고 네. 평상시 정상적인 금리를 한 3% 정도로 놓고 볼 때 여전히 지금 금리는 아직도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목요일 날 아침에 당장 금리를 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3, 6, 9, 12월 달에 금리를 조정하고 지금 또 테이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테이퍼링이 끝나야 그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이번 1월 달 FOMC에서 좀 미리 좀 경고를 줄 것이다. 예. 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래 되면 3월 달 예상치가 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시중에 상당히 그 긴축 발작 현상, 놀라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네. 현재 전문가들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연준이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예상대로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이후에 양적 긴축은 연말 정도에 하지 않느냐. 예. 지금의 예상보다도 더 이상 강력한 어떤 그 강력한 긴축은 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예.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지금 두어져 있습니다. 예, 뭐 시장에 쇼크를 줄 만한 어떤 그런 큰 긴축은 아니다라는 전망을 언급해 주셨고요. 예. 자, 다음 소식은 우리가 흔히 차세대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뭐 11월만 해도 8천만 원에 육박했는데 지금 4천만 원대거든요. 반토막으로 토막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보다도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예. 가격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만 벌써 한 50%가량 하락하는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BTC가 가격이 3만 5천 불 정도? 이게 6만 불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하락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금, 골드와 같아. 이 골드의 경제적 가장 큰 특성은 물가가 오를 때 또 돈이 가치가 떨어질 때 금에 투자하면 그래도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꾸준한 가치를 보유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도 생산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과 같아라고 많이 안심들 했는데 막상 미국 연준이 긴축의 신호를 딱 떨어뜨리다 보니까
금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가장 빨리 아주 폭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금하고 비트코인은 좀 다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금은 단기간에 또 누가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다른 대체 코인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주 회사들이 자신들의 자산 관리용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신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뉴욕 증시가 예를 들어서 1% 떨어진다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10배 또는 30배 이상 떨어지는 예.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요. 예. 또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플레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좋다 이런 인식이 들 텐데 지금 연준이 FOMC를 통해서 긴축을 하겠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의 큰 메리트가 상당히 상실돼 있다. 물론 뭐 한두 달 시세를 가지고 금융 상품의 모든 미래를 좌지우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적어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놓고 봐서 FOMC의 긴축, 미국의 긴축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취약하고 적어도 비트코인은 금과는 속성이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다. 예. 이것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질 어떤 금처럼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조금 분류가 되는 듯한 모습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금리 인상도 미국에 예상되어 있고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앞으로도 그러면 좀 불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수습이 되고 긴축 쪽으로 가고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 굳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될 이제 유인이 많이 상실이 되고 오히려 달러나 현찰 통화를 보유하는 것이 달러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요. 예.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런 인식 속에서 당분간 비트코인이 조금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여 년간의 추세를 보더라도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금지령 이런 걸 내리고 있고 지금 중국, 인도도 지금 금지시키고 있죠. 예. 미국도 지금 미국 금융감독원에서 이 대목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하는 그래서 규제의 칼날까지 같이 겹쳐 있는데 아무튼 좀 세심한 그런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